순서로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기본 구조에 대한 기조발제가 있겠습니다. 기조발제에는 양병찬 평생교육학회 학습법 평생학습법 특별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공주대 양병찬입니다. 학회에서 평생학습 기본법에 대한 연구를 부탁받고 팀이 꾸려져 가지고 6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강대중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님, 또 앞에 있죠? 네, 제가 여러분들 박지숙 경일대 교수님, 조순옥 인제대 교수님, 김진환 서울대 대학원,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했고 또 여러분들의 얘기들을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기본법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제안은 최상덕 교수님, 박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쭉 만나 뵈면 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법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법 간의 그 중첩과 또 결락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계셨고 기본법으로 이렇게 총괄적인 그런 우산 개념의 그 조직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린 지금 사업법만 가지고 있고 각 부처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또 서로 그 여백 부분들 제대로 찾지 못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성 6가지 그리고 기본 구조 6가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필요성 부분은 지금 앞에 인사말을 하시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조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K 평생학습 마스터 플랜이라고 했습니다. K가 요즘 붙어서 뭐 K 푸드 혹은 뭐 K 문화 이런 것, 뭐 지난주에 BTS가 뭐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K 평생 교육은 어떤 상황일까? 이게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대단히 후진적이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우선은 초고령 사회로 진행되면서 정책의 대상자로서 성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회 주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아직도 사회 전반부에 생애 전반부에 아동, 청소년,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다시 살릴 것인가, 이게 첫 번째 필요성이고요. 두 번째 필요성은 K 컬처에서 그 K가 여기도 보이죠? K가 보입니다. 졸업하고 나서 의무교육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양극단적 빈익빈 부익부의 그 마태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배우고 더 시간이 많은 사람은 또 더 배우고 그리고 가난하고 또 어렵고 또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육적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디지털 사회, AI 사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회 구조적 변화들이 더욱더 이 K가 양극단화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 필요성은 노동 관련입니다.
지금 OECD가 피약 조사라고 성인의 영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인의 영양 조사를 하면 OECD 평균하고 한국의 영양을 한국의 성인의 영양을 같이 비교했는데 29세를 전후해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이상이었다가 급격하게 급전직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의 영양이 다른 나라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고, 이건 첫 번째 조사에서도 그랬고 또 다시 2년 전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유의미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즉 노동 역량에서도 크게 우리가 뒤처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평생교육에서 커버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생교육 구조 자체가 이걸 충분히 커버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노동 역량만을 인간의 역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고립사회, 고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삶의 질 혹은 사회적 관계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아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노동 역량뿐만이 아니고 관계 역량의 측면에서 평생교육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또 평생교육의 기본법이, 평생학습기 기본법이 또 새롭게 주목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필요성입니다. 시민 역량은 노동 역량, 그리고 관계 역량, 그리고 시민 역량까지 이렇게 세 가지 역량으로 봐야 하지. 지금까지 우리는 일하는 사람,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지원만 직업훈련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시민 역량을 위해서 민주시민 역량, 그리고 시민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에 대한 그 에너지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생교육 기본법을 통해서 여러 영역, 노동 영역,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 그리고 관계 영역, 뭐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 필요성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필요성이고, 이것은 법령, 그리고 담당 부처, 그리고 예산 다 분절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다 모아보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게 다 조각조각 나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하는 영역, 또 고용노동부가 하는 영역, 교육부가 하는 영역, 문화예술을 하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영역, 또 환경부에서 하는 영역, 다 쪼개져서 평생교육에 관련된 법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지고 그 전에 고용노동부의 법률은 있었습니다. 직업훈련에 관련 법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문화예술, 그리고 환경, 이런 법들은 다 평생교육법의 틀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름만 바꿔 복붙하는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즉 이 법률 자체가 여러 영역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서로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영역, 예산, 제도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가 이 기본법의 필요성의 가장 구체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이런 6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법에 대한 구조를 찾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그런 그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생교육 기본법은 하나의 법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교육과 훈련, 문화에 연결되어 있던 평생교육 관련 법들을
구조적으로 엮는 것입니다. 특히 예산으로 엮고 조직으로 엮어서 가버넌스 체계의 법이고 그것을 이제 전문적으로는 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기존의 법률이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아서 부처는 부처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에는 늘 중복과 결락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서가 어디를 막아주고 또 어떤 부서가 어떤 영역들을 책임지고 하는 그런 우산 개념의 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이건 이제 김신일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평생학습법을 만드셨을 때 그 시대에 우리가 교육에 관련된 법률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이렇게 제공자 중심에서 이렇게 보았던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학습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발달되는 학습의 이력 제도랄지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사실은 법률 안에서 잘 커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 기본법이라고 말한 건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의 시대에서 학습의 시대로 교육주의에서 학습주의로 바뀌는 패러다임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습권, 사회권으로서 학습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 여러 부처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그런 법률적 그런 효력 이런 것들을 서로 엮어서 거버넌스에서 총괄적인 그런 컨트롤 타워로 법이 기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습 결과는 부처마다 다 다르게 학습 결과가 인정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그 부처의 교육의 결과는 학력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자격증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서로 연결되었고 서로 해석되는 그런 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때 그래서 학습 경험이 취업과 인사 이런 노동시장과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지금 평생교육 관련 법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그 재원들마저도 되게 분산되어서 그 예산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늘 다른 예산에 충분히 그 설득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교육부에서도 1% 예산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성과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핵심 방향에서 구조적인 체계로 전면적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헌법 밑에 여러 관련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 또 복지부, 문화부, 뭐 환경부, 또 경제 관련 여러 부처들이 교육에 관련된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들이 서로 유기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평생학습기본법은 이 지금 엮여 있는 아마 더 찾으면 무수히 많은 그런 법들을 관할하는 그런 조직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에 관련된 조직의 거버넌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그것을 예산과 조직으로 어떻게 5년 동안 국가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부처 칸막이 없이 총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로 쭉 내려오면
평생교육 예산 코드는 되게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굉장히 평생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평생교육 코드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기본법은 이것을 이렇게 총괄하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관장하는 법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총칙부터 6개 영역의 장이 있습니다. 총칙은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으로 학습권과 그리고 개념의 정의, 평생 학습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다양성이랄까요? 복잡성 때문에 사실 정의가 대단히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평생 학습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그 유니버설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 국가별로 OECD나 유네스코가 비교할 때도 다 이 평생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그 국가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직업훈련 또 평생교육, 뭐 환경교육 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어떤 큰 틀을 같이 획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형식 학습, 비형식 학습, 무형식 학습 이런 것들을 더 총괄하는 개념들을 법률에 넣습니다. 그리고 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개념도 넣고 그래서 평생학습의 중점 대상으로서 소외계층, 학습 약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패러다임 변화에서 이제 타 법률과의 관계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조직법이기 때문에 타 부처에 있는 여러 관련 법률들이 존재하고 그 법률들이 규율하고 있는 것을 우산으로 씌우면서 조직과 예산 체계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아까 김신일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법으로 기초지자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규율했던 것이 양쪽으로 지금 나누어져 갖고 교육부, 교육청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되는 그런 구조에서 충분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국민의 학습권이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패러다임 총칙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단위의 종합계획이 다 부처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들은 그 종합계획들을 각각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사용하는 전달 체계 이거 다 분절적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이건 오랫동안 숙제였는데 부처 이기주의랄까요? 부처가 갖고 있는 칸막이 때문에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합계획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롭게 전체를 총괄하는 파편화된 정책들을 모으는 정책으로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국가평생학습 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할 조항을 넣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일 겁니다. 조각조각 나 있는 계획들을 국가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엮고 그것이 예산 편성과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조정 기능을 그래서 여러 부처를 관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로 위치시켰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이제 예산의 편성권 그리고 그것을 강제하는 그래서 다음 해 혹은 차기의 5년 동안의 예산 계획 같은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국민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금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거
이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학습의 시간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 학습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런 면에서 학습비 지원, 학습 휴가 제도의 도입, 그리고 학습 결과의 인정, 이것들이 이제 조항에 이렇게 쭉 반영되어서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은 추진 체제와 관련됩니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광역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의 평생학습관 이렇게 전달 체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만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특히 이제 기초에 내려오면 굉장히 다양한 평생교육 시설이 문화적 영역, 또 노동 영역, 또 시민사회 영역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전달 체계의 연결, 특히 이제 민간까지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 광역, 기초 단위로 내려오고 있는 추진 체제의 마지막 단계, 즉 생활 세계인 학습 도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광범위하게 연결할 것인가를 법률 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평생학습 전문 인력의 역할도 더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오늘 뭐 우리가 교육위에서 통과된 것처럼 그런 뭐 보수 교육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양석 그리고 처우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중요 부분의 이제 핵심은 재원인데 결국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에서 실탄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충분하지 않거나 어떤 한 영역에만 이렇게 가게 되는 직업훈련 중심으로 예산이 많이 가게 되고 여러 부처도 다 직업훈련에 올인하는 편입니다. 시민사회 영역, 문화예술 영역, 또 그 사회적 관계 영역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서 예산을 가지고 중장기 재정 추계를 가지고 평생교육에 관한 밸런스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뭐 그런다고 해도 평생교육 예산은 우리 사회 그 변화의 속도나 앞에 나온 6개 필요성에 비해서 충분한 예산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평생학습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에 대한 재정 확보를 해가는 것을 만들어 갈 것이고 재정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지표 조사 평생학습 지표와 성과 평가를 함으로써 국가의 예산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산 부분에서 성과관리 환류 체계를 구축해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국회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이 정말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입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정책 수립부터 추진 실적 실태 조사에 대한 연차 보고를 매해마다 그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완결적 구조를 정부가 또 의회가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구조를 투명하고 또 민주적으로 책임성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6가지 구조적인 그 기본 법안들을 저희가 성안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실 거고 또 현장에서도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기본법 안에 내용을 충실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멈추지 않고 학습하는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지속 가능한 투자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평생 학습하는 것이다라고 쓰여졌는데요. 오늘 평생교육학회의 평생학습법 특별위원회에서 양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5분의 연구로 이 기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초안을 가지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 평생교육연대에서 지속적으로 국회와 토론하고 또 연구해서 지속적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발제를 해주신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이 특별위원회 5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기본법에서 5가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육주의에서 학습주의로, 그리고 사회권으로서의 학습권이 아주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서 평생학습의 어떤 구조에 대한 것들, 그리고 4번째로 평생학습의 결과, 그리고 사회적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5번째로 안정적 재정, 그리고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아마도 이 평생학습 기본법을 제정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자료집에 보면 평생학습 기본법의 기초 초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함께 주셔야 아마도 저희가 이 의견들을 더 모아서 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의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기본법 초안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토론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6분이신데요. 소명해 주시고 자리가 세팅되는 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평생교육연대가 혹시 여러분 어떤 단체인지 확실하게 인지하셨나요? 잘 인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평생교육연대는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그리고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그리고 한국평생교육학회, 이렇게 5개의 단체들이 모아지고 그 단체들과 또 다른 단체들이 연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대 대표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자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전국평생학습 도시의 협의회 회장 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사회연대 경제교육원장,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인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초의수 정책공과 포용과 혁신 운영위원장, 한용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회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의 저장을 맡게 된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회장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이제 인사를 드렸죠. 지금부터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 국회 정책 포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축사를 통해서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나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네, 오늘 저는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감명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장관님을 모시고 한번 토론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좀 한번, 아까도 제가 잠깐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필요성을 넘어서 이제는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제에서는 평생학습의 기본법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또 국가의 역할의 체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강조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학습권 보장이나 국가의 책무, 정책의 체계화라는 3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3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논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설계입니다. 2번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고요. 3번째는 제도와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상세한 소개는 뭐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자료집에 가능하고요. 토론자께서는 각 5분 내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한 15분 정도가 지연이 됐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꼭 5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뭐 더 이상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본인이 이제 먼저 우리 사회연대경제교육원의 강민수 원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 당군 일의 최대 스펙인데 뭘 또 배우나, 그것도 평생 배우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이제 그냥 뭐 배운 거 하고 은퇴도 하고 좀 쉬고 싶은데 평생학습 기본법을 제정해서 평생 배우라니까 야, 이것도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른 들긴 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좀 토론해 보고 싶었어요. 어떤 맥락이냐면 평생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걸 이제 아까는 권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뭐 사회권, 평생 학습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힘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밀도가 높아지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텀업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구성하고 만들어나가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배울 수 있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계속 배우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맥락에서 오늘 토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우면만 그치지 말고 일과 연계됐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토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인데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의 논거입니다. 그 평생학습 기본법 아니죠. 법안의 1조 2조를 보면 국민의 자아 실현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 사회통합 및 민주 시민 역량 함양을 법 제정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이윤보다는 사람, 협동과 연대를 우선하는 저희 사연대 경제의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이 토론에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고, 특별히 7가지 이 법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학습의 격차가 사회 격차를 만든다는 논거에 특별히 동의하고, 사회연대 경제는 학습과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것을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모델, 그래서 이제 유엔이나 OECD 등에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평생 학습 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이 학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일자리 또는 복지와 연결되는 그런 연계 설계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논거에서도 필요성 논거에서도 있었는데 사회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뭐 AI나 자동화로 인해서 직무 재편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사연대 경제의 종사자들 경우에는 스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기본법을 관점에서 뭐 내일 배움 카드 같은 뭐 이런 것들 활용해서 저희 하고 있는데 그게 보다 광범위한 권리로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이제 섹터에서 생각하는 평생 학습 기본법 제정의 의미는 크게 이제 3가지를 두었는데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연대 경제 연계 문제입니다. 이 법안 20조에 잘 나와 있고,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 내 평생 학습 활동을 사회적 경제, 지금 이제 사연대 경제는 바뀌었는데 연계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되면 주민주도의 학습 동아리 같은 것들이 사연대 경제 조직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 들고요. 고등교육기관의 사연대 경제 연계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학점 같은 것들을 인정을 해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음이 급하네요. 5분이어가지고. 안정적 재원 확보와 성과의 관리 같은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평생교육과 연계되어 지속적 사업 가능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고 저희로서도 찬성하고 오늘 토론자로 나와서 찬성의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도 실제로 4가지 사례를 제가 드렸는데요. 경기도 모 기초단체에서 학습 동아리가
연구하고 체계화된 다음에 성장 발전에 실제로 사연대 경제 조직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얘기했던 대학 내 모델 통해서 은퇴자가 이 실무를 배워가지고 일자리와 연계되기도 했고요. 장애 성인이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를 가진 사례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논의 많이 되고 있는데 에너지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지구의 위기 속에서 에너지 전환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에너지 프로슈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되면 이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사연대 경제와 평생학습 기본법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제가 있는데 그냥 법안 내에 다루진 않아서 그냥 잠깐 언급한다면 그 주무부처가 저희가 행정안전부인데 여기 행정안전부 언급이 없으세요. 근데 행정안전부가 기본 지자체에 대한 평가나 그다음 지방 교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도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좋겠다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평생학습 기본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학습이 일자리가 되고 일자리가 남용이 되는 사회로 전환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다 교육을 통해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배움이 일과 연계돼야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행안부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박동열 선임 연구원님 계시는데요.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 포럼에 참여하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배경, 그다음에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집의 8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제 나름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학습 주체, 학습 내용, 학습 공간, 거버넌스 관점에서 단절, 분절, 소외 현상이 지금도 심하지만 앞으로 AI 그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평생학습 기본법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법안에 있는 내용하고 좀 괴리감이 있었던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학습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기본법에서는 의무 교육 이후의 그러한 활동으로 교육 활동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법과 관련된 거를 좀 제정을 하다 보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산으로서의 평생학습 기본법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과 평생학습 기본법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평생학습 기본법에서는 평생학습 관점에서의 유아교육, 평생학습 관점에서의 초중등교육, 평생학습 관점에서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직업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법상으로는 그 부분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교육기본법과 헌법과 그다음에 교육기본법 그다음에 평생학습 기본법 간의 법률적 위계관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논의를 하실 때 지금 부칙이나 그런 내용을 보면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만 논의하고 있지만 교육기본법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학습 소외 계층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17조의 평생학습기본법 안에 17조에 제시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 토론해 주신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 소멸 위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유럽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회 경제에 기반한 지역 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그게 접근하기에는 뭐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법이 명문화되거나 언급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 공동체와 관련해서 평생교육에서 버텀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과 운동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관련된 근거로서 이러한 사회경제 기반한 지역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한번 고민을 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 결과의 인정 및 사회적 활용과 관련해서 AX 제가 이제 써놓은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적 자격과 직업적 자격이 이제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 자격은 학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객관적인 신호 기재나 이 효용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생학습 기본법으로 과연 본인이 학습한 결과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키워드를 최소한 평생학습 기본법에서는 제시를 해주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파워풀한 부분이 디지털 배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거는 저희가 정규 활동뿐만 아니라 비정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맥락에서 아까 김신일 장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도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학습은 정말 평생학습, 모든 국민에게 전생에 걸쳐서 제시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 위계감이라던가 또 이 명문화된 법 체계를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 AI 전환 시대의 거시적 변화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가 같이 이따가 아마 토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그럴 때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제 말씀을 좀 나눠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님께서 오셨는데요.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포럼이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평생학습 기본법 지금 안인데 그 안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의원님들의 입법을 지원하는 그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이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열의가 굉장히 뜨겁고 많은 분들이 그 법률안 제정을 위한 열망 같은 걸 갖고 계시다는 걸 저는 아주 이렇게 깊게 느끼게 되는 자리였는데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본법을 제정하는 거는 입법 차원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평생교육법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폐지를 하고 평생학습 기본법을 제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평생학습 기본법을 그대로 놔두고 평생교육법을 그대로 놔두고 평생학습 기본법을 제정하느냐, 아니면은 또 어떤 논의가 나올 수가 있냐고 하면은 평생학습 기본법을 제정하지 말고 평생교육법을 전부 개정해가지고 지금 평생학습 기본법에 담을 내용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안에 담아서 하는 방안은 안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평생학습 기본법 을 제정하는 방안의 장점과 그다음에 평생교육법을 전부 개정해서
그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실시하는 방안에 각각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향후 입법 논의의 자료로 활용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평생학습 기본법에 이제 평생학습의 정의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 테이블에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하고 평생학습 기본법에 정의된 평생학습의 정의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법에 정의된 평생교육에 관한 정의하고 평생학습 기본법 안에 정의된 평생학습의 정의가 그렇게 명확하게 제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평생학습이 평생교육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 좀 동일한 내용이라는 느낌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 법률 제정에 있어서 평생학습의 정의를 조금만 더 구체적이고 좀 추상적이지 않게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평생학습의 정의가 의무교육 이후의 모든 형태의 학습 활동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아까 이제 박동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무교육은 이제 유아교육 초중학교 교육 이후를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랑 대학교 이 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도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교육 과정에서 실시되는 평생학습을 어떻게 구분하고 그다음에 또 그거와 관련된 정책도 어떻게 따로 구분해서 집행하고 시행하고 지원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평생학습 기본법 안에 비형식 학습하고 무형식 학습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정의에 대한 내용도 좀 이게 좀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논문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형식학습이나 이라는 개념이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이나 아니면 평생교육의 학술적 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법률에 과연 형식학습까지는 모르겠는데 비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에 관한 정의까지 법률에 넣어야 되는가라는 거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 무형식 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나 이런 데서 의도적이든 아니면 또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학습이라고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평생학습 정책을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 뭐 일자리나 아니면 교육과정 외에서 비의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학습을 지원하는 정책까지 입안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점 제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고려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생학습 기본법 안에 보면은 조항의 중에 모모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법이라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의무 조항을 많이 규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법률의 의무 조항을 규정한 것은 그 법률의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정책으로 구현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한다라고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면은 예산도 필요하고 조직이나 인력도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이 법률 안에 여러 가지 의무 조항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종료해서 이 토론문의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입법 조사처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아마 달고 닦은 실력을 여기서 다 발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입법 실현 가능성 측면 정말 이 법을 제정할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하셨던 것 같고요. 또 평생학습의 정의 이런 부분들 또 이게 장단점 우리가 꼭 봐야 될 거고 또 기존 평생학습 교육법과의 관계 정립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신 내용들은 또 토론하는 시간들이 많이 나중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법 제정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말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계속 했다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아까 고민정 의원님께서 빠꾸는 안 된다고 말씀 들으셨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이런 법들이 앞으로 한 번에 우리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다. 다음 네 번째로는 사회대개혁위원회 포용과 혁신 초이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라대 사회복지학과에 이제 작년에 재정년을 해서 지금 현재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인사를 주셨는데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한 120명 정도 더 되는 분들이 주로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 많고 포용과 혁신을 지향하는 그런 단체고 또 이번에 후원을 하게 돼서 제가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우리 김신일 우리 전 부총리님께서 또 여러 가지 옛날 말씀도 주셨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RHRD 그걸 할 때 부산시가 처음 받았는데 제가 그걸 연구 총괄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또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런 과제도 부산교육청에서 했는데 오늘 이 오랜만에 이렇게 공동체를 향한 뜨거움이 있는 이런 자리에 오늘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도 굉장히 뭉클했고 앉아 있으면서 잠시 제미나이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세계에서 평생 학습 순위가 높은 국가를 알려달라 이렇게 물론 말씀과 축사도 다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핀란드 세계 최고의 피사라든지 이런 데서 평가를 받고 있죠. 덴마크, 스웨덴, 독일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한국도 뭐 비교적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데였습니다. 또 제가 그런 나라들을 출장을 갔을 때 제 받은 느낌은 정말 평생 학습이 잘 주민들에게 구현되는 사회고 높은 행복도를 가진 사회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볼 건가? 우리 AI의 이제 3대 강국을 지향하지만은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뭐 페트로 달러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세계가 이제 불확실성이 높고 한국은 가장 이것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국과 독일, 스웨덴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제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국이 살 방법은 교육 때문에 살았는데 교육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 이러는데 이 평생 학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저는 역량국가 그리고 인재강국으로 다시 세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 우리는 교육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습은 즐거움을 주는 자기 주도성. 그래서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에 유엔에서 내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 6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지 못하는 대안으로서 저는 평생학습이 갖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료집은 94페이지인데 97쪽에 저는 사회보장이라는 이런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저는 승자 독식의 사회 정도가 너무 심각한 사회라고 봅니다.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면은 초중 고등학교 성적이 대학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노후의 생활 보장에도 너무나 깊게 영향을 미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울컥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굉장히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게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제가 발표 내용과 또 평생학습 기본법을 제가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복지와
또 고용과 복지의 학습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태 효과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쓸어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기본 사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대개혁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라는 게 이제 영국의 쿠테라든지 펄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평생학습권을 이재명 정부의 보편적 기본 생활권을 강조하는 여기에 핵심적인 어떤 부분에 세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랫동안 정책 과제로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저는 개인 계좌라고 하는 학습 계좌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데서 많이 알려진 부분인데 평생학습은 이런 것이다 성공할 수 있는 모델, 효과가 큰 거를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 긱 이코노미라든지 요즘은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취약한 부분에 학습 휴가제라고 하는 게 미치는 영향이 노동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역점 사업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1분 20초 늦은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국시도 평생교육진흥협의회 회장이자 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신 한용진 원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도서관 강당에 몇 번 오긴 했는데 단상에 올라온 건 처음입니다. 오늘 책자 보시면요. 다른 분들은 다 한 번 들어갔는데 전 두 번 들어갔어요. 인사말에도 한 번 있고요. 토론 문고까지 들어가서 두 번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잘 지키는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를 보니까요. 저희 일정표에 그 타운홀 미팅이 한 20분 또 잡혀 있어요. 근데 그 타운홀 미팅 다음에 보시면요. 4시까지라고 하는 물결 다음에 4시가 아니라 4시 다음에 물결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넘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저는 4시까지 제가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토론문인데요. 뭐 이 평생학습법 특별위원회에 준비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공이 대학에서 교육학이었었고요. 그 교육학이라는 관점에서 앞에는 학교 교육에서 이제 평생 교육으로 간다, 이제 그런 평생 학습으로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준비된 평생학습 기본법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행위가 단순히 인간만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육이라고 하는 모습은 본능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인간 이외에 다른 동물에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교육의 역사가 무척 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를 먼저 했고요. 그런데 이 교육이 학교 교육이라는 형태로 갖추어진 게 17세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육 그러면 자꾸 학교 교육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교육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17세기 이후 200여 년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편견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고타 교육령이라고 하는 독일의 고타 지역하고요. 미국 그 당시에 미국도 생기기 전입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매사추세츠 교육령이 1642년 17세기에 만들어지고요. 그 의무 교육령에 의해서 점차 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초등에서 중등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이 의무교육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교육의 역사를 통해서 어찌 보면 국가 경쟁력을 확장시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개인을 위한 교육이기보다는 국가를 위한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게 더 강조점이 있는 거고요. 이제 1965년쯤 돼갖고 딱 61년 전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 성인교육 발전 회의를 통해서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것 같고요. 처음 썼던 거죠. 만들었다기보다는요. 먼저 썼고 우리나라는 제5공화국의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속에서 평생교육이 이제 국가의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평생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지식 반감기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배우게 되면 그 지식이 오래 가죠.
근데 지식 반감기라는 표현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절반이 거짓이 되는 시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하는 건데, 재밌는 통계를 보니까요. 물리학 지식의 절반이 거짓으로 판명되는데 13년이랍니다. 경제학과 수학은 9년, 심리학과 역사학은 7년이랍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역사 지식의 절반이 대학 다닐 때,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이미 절반은 거짓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고민이 나오죠. 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범주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데, 처음에 사회교육법이 만들어지죠. 중국에서는 이걸 종신교육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생애교육이라고, 우리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범주는 맞는 것 같고요. 처음에 사회교육법이 만들어졌을 때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육이냐 학교교육이냐 사회교육이냐라고 하는 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공간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82년에 사회교육법에서 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바뀌면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고요. 이 내용을 뭐로 바꿀 거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 국회 입법조사의 조인식 입법조사관님이 이 그 정의에 대해서 좀 고민하자라고 하는 걸 저도 같이 썼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 학습의 패러다임 문제인데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습의 대구는 교육이 아니라 교수입니다. 티칭 인스트럭션의 대구가 러닝인데, 자꾸 교육이라는 단어를 러닝의 대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좀 더 큰 의미이고, 거기에 대꾸로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그 주도권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평생교육법에서 얘기하는 우리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2022년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589만 원이랍니다. 1년에. 그런데 우리는 35만 원을 1년에 나눠 써야 되는 평생교육 이용권이, 그것도 65세 이상, 장애인, 차상위 계층, 30대 이상의 디지털, 이거 갖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 이용권이 적어도 학생들 교육비 수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라고 하는 국민교육 시대라고 하는 국민 내셔널리즘은 19세기적 발상인데요. 이제 21세기에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국적 중심인데, 사실 요즘에 국가가 강해지긴 합니다만 국적 중심에서 뭔가 공민이나 시민이나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토론자분들을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 혹시 교육부에서 아까 남인철 서기관님 계시죠? 가셨나요? 계시죠? 네,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원래 말 시키기가 전문인 사람이라서 오늘 좀 많이 이제 토론을 보시고 발제문도 보셨을 텐데요. 혹시 교육부에서 평생학습 기본법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아니 본인 개인적인 입장도 괜찮습니다. 본인 개인적인 입장, 아니면 오늘 들었을 때 이게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교육부 장관님도 뵀었잖아요. 교육부 장관님도 뵙고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 지금 요즘의 교육부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이거는 정말 포인트다 하는 내용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의 남윤철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발언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심히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제가 몇 년 전에 지금의 5차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 진흥 방안이라는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제 법적으로는 평생교육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부제로 썼는데, 평생 교육이라는 용어가 평생 학습이라는 용어로 이제 교육부에서도 정책을 추진한 거는 이제 상당히 전 되었다고 봅니다. 예, 저희 이제 앞에 장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주의에서 학습, 특히 평생 학습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점은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평생학습 기본법 은 가장 이제 교육부에서 보기에는 평생교육법과의 관계 설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모두가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평생학습이 우리 사회에
그 헌법에도 유일하게 지능이라는 단어를 쓴 게 평생학습 지능이거든요. 평생학습 우리 사회에 정말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 담당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교육부까지 다 중요한 공통된 우리가 방향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토론자가 아마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이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단순한 법 제정을 넘어서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우리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국가와 지역 그리고 현장의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마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법 제정이 되는 날까지 관심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분이라도 빠지면 여기서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계 기관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 평생 교육사분들도 본인들이 통과됐다고 빠지면 안 되겠죠.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되신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기본법을 만들어야지 이런 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이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오늘 여기서는 이제 토론을 저희가 하지 않고 오늘 타운홀 미팅이 20분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따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기 여러분들의 토론 또는 건의, 질의사항들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조발제에서부터 5분의 토론문에 대해서 또는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요구들을 여러분들의 이야기, 목소리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건의하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가운데에 계신 소개해 주시고 질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청소년 평생학습진흥원 이사장 강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을 학업 중단자로 보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자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학습 결과의 사회적 인정 강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제랑 토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의무교육 이후에 이제 노동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사실 청소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학교 교육의 울타리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학습의 울타리에도 사실은 막 조명되고 있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실제 이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비형식 교육이나 비형식 학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남는 건 검정고시 성적표 하나뿐입니다. 다양한 이런 학습 활동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평생학습 기본법을 계기로 혹시 의무교육 연령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런 다양한 비형식 학습이 학습 이력 관리 체제와 연계해서 좀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축적되고 인정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가능할지 그런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혹시 해주실 분은 오늘 기조발제를 해주신 양병찬 위원장님이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바로 해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이제 학교에서도 배제돼 있고 또 평생교육도 이제 성인교육 대상으로만 잡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은 기본법 구조에서 학습 이력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충실하게 진행하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의 대상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있고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습 이력을 누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학점은행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고 밖에서 수입해 가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에는 이걸 수입해 가서 사실은 초등, 중등 이렇게 밑에서부터 가져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는 그런
것의 그 전통적인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학점 인정에 관한 그런 그 영역들로 이렇게 넓혀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제도권 안에서 그 학점 인정 부분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이력에 대해서 동남아시아의 그 초등학력, 중등학력에 관한 학점 인정에 관한 구조를 사실은 이제 법적 구조가 여기에서 그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등교육 그 대학에 대한 그런 입시 압박에서 만들어진 학점 은행제가 모든 아동 청소년에게까지 이렇게 확장돼서 학습 결과가 바로바로 단위로 이렇게 인정되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손 들어주신 가운데에 계신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몇 가지를 다 듣고 앞에 계신 대표님들이 안녕하십니까? 대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이제 연구위원은 최상덕입니다. 오늘 그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이 굉장히 전 이제 중요하고 이것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는 아까 그 김신일 그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이제 평생교육법을 제정을 하실 때 사실 이제 평생학습법을 제정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교육계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평생교육법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살려서 이 이제 평생학습과 이제 평생학습 기본법과 평생교육법과의 관계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제 저는 그 평생교육법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이제 평생학습 기본법을 우리가 제정해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평생교육법이 이제 평생교육법 기본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재조정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조정이 될 거냐라고 하는 면에서요. 일단 이제 그 지금 현재 평생교육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정규교육을 제외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교육 플러스 비정규교육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버림으로 해서 이것이 가진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제 평생학습 기본법도 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3조 1항에 보면 평생학습이란 의무교육 이후의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정의가 돼버리면 또 의무교육과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이나 학습이 또 분리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의 정의는 제대로 하고 근데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는 의무교육 이후에 초점을 둔다. 왜냐하면 의무교육 부분은 다른 이제 교육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줘야 평생학습에 대한 정의의 혼란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면 평생학습이라는 건 뭐냐? 어떤 특정 교육이나 학습의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학습이나 교육의 영역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규 교육, 그 이후의 교육 이런 게 나눠져 있잖아요. 교육과 훈련이 나눠져 있고 나눠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조정하느냐. 그게 평생학습법 기본법의 초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 평생학습은 교육이나 학습의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나 학습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접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평생교육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 영역을 설정을 하게 되니까 정규교육 이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법을 만드는 이유는 평생학습의 영역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과 훈련 다 포함한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교육과 훈련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용계 조정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혹시 질의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하늘색 옷 입으신 네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왔습니다. 제주대학교 김상미입니다. 저는 이제 제주대학교 안에 성인학습자 전용 미래융합대학이라고 라이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과대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앞에 계신 선생님과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지금 정의를 의무교육 이후의 평생학습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셨는데요. 이미 대학교 안에는 정규과정으로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이 지금 10년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 기본법 안에 정의를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 성인학습자들은 평생교육법에도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성인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안에 대학 내 평생교육 정규교육 과정으로 정착하는 게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기본법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약간 관점에서의 차이긴 하나, 그러면 성인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넓게 학교 안에서도 공부도 할 수 있고 어떤 학습관에서도 공부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분을 지어버리면 폭이 좀 더 좁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평생교육법 안에 그 종사자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위한 법적 보호나 권리 규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평생학습 기본법 안에는 평생학습자 종사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나 권리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평생교육, 평생학습과 관련된 데서 아마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권이라고 하면은 종사자분들의 어떤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학습권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의견이시고 건의인 것 같아서 특별한 답은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네, 마지막 한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장 김명랑이라고 합니다. 평생학습 기본법이 일단 상임위를 통과됨에 따라서 아직 절차는 남아있지만 이제 연대가 구체적인 이행 플랜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아시고 지금 연대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법상으로는 굉장히 앞으로 뭔가 굉장히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사실 각 부처 유사중복 사업 등이 굉장히 많고 이 평생학습 기본법으로 인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나 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대표님 중에 한 분에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처 간의 문제나 이런 예산 조정권 등이 실제 평생교육 쪽에서 좀 강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 혹시 좀 좋은 의견 있으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마지막 질문 같은데 될 것 같은데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실 대표님은 잠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서 민간에서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12몽키 대표 박선미입니다. 네, 오늘 포럼 얘기 잘 들었고요. 현장의 질적 수준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고용이 불안정한데요. 법안에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을 인구 대비로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지자체 내 평생교육 전담 직렬 신설을 의무화하는 등 신분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 중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 개의 질문 말고도 제가 지금 QR코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과 응원들이 있습니다. 계속 넣어주시면 연대에서는 이의 고민과 제안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이 아마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 또는 기관 간의 관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혹시 어느 대표님께서 가능하실까요? 그건 제가 해야 되긴 한데요. 네, 먼저 하시죠.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도 정답은 모르지만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법이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법 위에 가야만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이 위에 가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직렬을 교육부 장관의 직렬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총리 산하에 가야만 예산권이라든지 집행권이라든지 조절의 능력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부처 간에 지금 있는 칸막이의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은 극복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을 열 수 있는 키로서의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법이 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순차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네. 지금 평생교육법과 평생학습기본법 간의 그 차이 혹은 관할의 영역 이거 위계 뭐 이런 얘기가 여러 선생님들 토론에서도 나왔었고 이제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제 최상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의하고 이제 제도 정책을 구별해서 해야 한다. 또 영역법하고 이제 관점 혹은 패러다임법이라는 그런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고민을 같이 했었습니다. 저희도 결국에 이제 평생교육법과 평생학습기본법은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이냐랄 때 몇 가지 그 스텝으로 저희 논의가 좀 정리됐는데 우선 첫 번째 교육과 관련된 기본법인 교육기본법과 평생학습기본법이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가 저희가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이 주로 학교 교육과 정규 체계법을 관장하고 있었고 그 바깥의 것을 이제 하위에 있지만 평생교육법이 관장하고 있었죠. 평생교육법은 그동안 좀 과한 업무를 분담받은 것이죠. 김신일 교수님께서 평생학습법 제정할 때 교육기본법도 그때 기본법이 됐거든요. 그때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때 동등하게 교육기본법과 동등한 구조로 평생학습법을 위치시켜야 한다라고 했었고 그 시대 상황에 너무 이른 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다 이해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학습 휴가제가 있었고 학습 이력에 관한 얘기 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법 기본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분명히 평생교육법과 졸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본법은 첫째 영역마다 딱 하나씩만 있는 상태에서 교육기본법을 관할하는 일부 관할하게 되는 평생학습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게 이제 저희들 실무적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교육 이후의 영역을 우리가 커버한다라고 이제 정책 범위, 법률적 범위들을 그렇게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규교육 이제 제주대학교에서 라이프 사업 문제는 사실은 지금 평생학습 기본법 가지고 진행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의무교육 제도 이후는 이제 뭐든지 되는 거니까 관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생교육
법과 평생학습 기본법은 동시에 수정과 그리고 제정이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이 제안했던 그 평생교육법이 그동안 사회적 경제 기반의 지역교육 공동체를 커버하는 법률로서의 가능성, 저는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 교육 지원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성인 계속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의 평생교육법은 굉장히 많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 평생교육 종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동의 조건으로 얘기하시기도 하고 배치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평생학습 기본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학습 기본법은, 보통 기본법은 굉장히 단순한데 저희가 내용을 조금 많이 넣은 편입니다. 좀 걷어내야 될 부분이 이제 평생교육법으로 가야 될 거고, 평생교육법에 이미 평생교육사에 대한 배치 문제는 있고, 그 배치나 혹은 노동의 조건 같은 것들은 이제 그것의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강화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그 신규 제정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토론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마지막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혹은 첨언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미경 학습도시협의회 회장님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고 조금 달리, 저는 원래 우리가 기본법을 평생학습 기본법을 만들자는 거는 이거 강실 우리 총리 말씀처럼 교육의 가장 상위 법을 지금 만드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똑같은 모양새가 밑으로 내려가면 똑같은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적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스스로 가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육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분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스스로가 물러나고 이런 거는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확하게 하고, 우리 지금 강신일 우리 그때 부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이게 기본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평생 학습을 통해서 평생 학습의 기본, 그러니까 우리 전 생애를 통틀어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가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강하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논의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영도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평생기본법이 언제쯤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가 그 수혜를 누리는 날이 올까? 제 생애에 있을까? 조금 암울하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건 한두 사람의 목소리 힘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국가가 헌법 31조 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된다고 하는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를 찾는 것으로서 지금 평생교육법으로는 미진한 것이 자꾸 많아서 예산도 조금밖에 못 주겠다, 법률도 만들기 어렵다고 하니, 그럼 그 위에 법을 더 튼튼하게 집을 지어서 그것을 국가의 책무성을 강하게 요청하는 걸로 국민의 권리를 찾는 것으로서 이 법이 작동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많은 지혜와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평생교육학회장님 이지혜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와서 보니 뜨는 생각이 딱 하나입니다. 이제 끝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학회에서는 평생학습법 특별위원회를 최대한 서포트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님, 오늘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이 통과됐다는 오해는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고 평생학습 기본법은 오늘 이제 첫걸음을 띄었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이 상임위에 통과되어서 앞으로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의무교육을 받도록 이제 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평생학습 기본법에는 저희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 초안을 만들어내기까지는 학회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기본법과 이게 충돌되는 부분을 피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는 교육하면 학교 교육이 중심이다 보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 패러다임 전환을 가지고 갈 건가,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거쳐서 이걸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요람에서 무등까지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가려면 평생학습 기본법이 교육기본법과 재구조화되어서 다시 그걸 우리 의무교육 이후 또 평생교육법에서는 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이라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이라는 이런 문구가 없이 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날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평생학습 기본법의 큰 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을 만들려면 우리 연대와 이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가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가 함께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힘을 모을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용진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협의회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무리하게 됐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파워 시프트라고 봅니다. 권력이 이동하고 있어요. 폭력에서 금력에서, 그리고 이제 지식력으로 가고 있는데 21세기 AI 시대에는 이제 드디어 지식력의 시대가 되었고요. 폭력과 금력이 나누면 줄어드는 데 비해서 지식력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AI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더 커진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 중에 하나가요. 교육과 학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육기본법 때문에 평생학습 기본법이 이 고민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평생교학 기본법으로 해보면 어떨까? 교육과 학습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제안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로를 운영하기까지 이 5단체 대표님뿐만 아니라 실무위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함께 선언하면서 여러분 오늘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 국회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